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4장. 테너 킹즐리는 석간신문 제목을 훑어보고 있었다. 우박을 동반한 폭풍, 이란을 강타. 기사는 그 사건이 기괴한 현상이었다고 보도했다. 한여름에, 그것도 더운 지방에서 우박이 쏟아졌다는 건 누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테너가 비서를 불렀다.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그가 말했다. 캐시, 이 기사를 잘라 반 루벤 의원에게 보내세요. 메모도 남겨줘요. 지구 온난화 업데이트입니다라고. 알겠습니다, 킹즐리 씨. 테너 킹즐리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30분 후엔 2명의 형사가 KIG로 찾아올 것이다. 그가 자신의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가 홀로 일구어 놓은 것이었다. KIG. 그는 그 세 개의 머리 글자에 담겨있는 힘에 대해 새삼스레 생각해 보았다. 아마 7년 전 KIG에 초라했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모두들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시의 추억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새로운 KIG 로고를 디자인했을 때를 떠올려 보았다. 아무것도 팔지 않는 회사의 로고치곤 꽤 멋있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테너는 홀로 그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놓았다. 시작을 더듬어 볼 때마다 테너는 항상 자신이 기적을 일구어 놓았다는 자부심에 우쭐해지곤 했다. 테너 킹즐리는 형 앤드류보다 5년 늦게 태어났다. 바로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의 진로를 확실히 만들어 놓았다. 그들의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재혼 후 그들을 떠났다. 아버지는 과학자였고 천재적인 두뇌를 물려받은 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40살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형보다 5년 어리다는 사실은 테너에게 항상 불만 요소로 여겨졌다. 테너가 과학반에서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그는 찬사 대신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5년 전 앤드류도 이 상을 받았었지.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모양이야. 테너가 웅변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을 때 교수는 이렇게 말했었다. 축하하네, 테너. 자넨 이 상을 받은 두 번째 킹즐리가 된 걸세. 테니스 팀에 들어갔을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자네 형, 앤드류가 했던 만큼만 하게. 테너가 졸업했을 땐 이랬다. 자네의 졸업생 대표 연설은 무척 감동적이었네. 꼭 예전의 앤드류를 보는 것 같았어. 그는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앤드류보다 나중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최고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는 화가 났다. 형제 사이엔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들 모두 잘생겼고 총명했으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차이가 조금씩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앤드류는 이타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반면 테너는 외향적이면서 사교적이고 또 야심만만했다. 앤드류는 여자들 앞에서 무척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하지만 테너의 외모와 매력은 마치 자석처럼 여자들을 끌어당겼다.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각자의 인생 목표였다. 앤드류는 자선 행사를 준비하고 남을 돕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 반면에 테너의 야망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앤드류는 최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곧장 싱크탱크에 취직했다. 오래지 않아 그는 그런 조직이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5년 후 급기야 적당한 규모의 싱크탱크를 직접 설립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앤드류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자 테너는 뛸 듯이 기뻐했다. 기발한 생각이야. 싱크탱크는 정부와 수백만 달러어치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
그뿐 아니라 법인들과 앤드류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테너. 나는 싱크탱크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 테너가 의아한 눈으로 형을 쳐다보았다.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래. 아직까지도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현대식 농업 기법과 제조 공법을 도입해 쓰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말도 있잖아. 허기진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식사를 배불리 할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말이야. 오래된 톱으로 오래된 떡갈나무를 베어낼 순 있지만 테너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 그런 나라에선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할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제3세계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그들에게 현대 기술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너도 파트너로 동참해줘. 조직 이름은 킹즐리 그룹이라고 짓는 게 어때? 테너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군. 우선 형 말대로 그런 사업을 벌여 나가다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아가면 될 것 같아. 정부와 손을 잡고 추진할 수 있는 테너, 그냥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자. 테너가 미소 지었다. 타협은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일단 앤드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서서히 사업 방향을 바꾸면 되는 일이었다. 어때? 테너가 손을 내밀었다. 한번 잘해보자, 파트너. 6개월 후, 두 형제는 킹즐리 그룹이라는 수수한 간판이 붙은 작은 벽돌 건물 밖에서 거센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어떤 것 같아? 앤드류가 자랑스레 물었다. 멋진데? 테너가 비꼬는 말투를 최대한 걷어내고 대꾸했다. 바로 저 간판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거야, 테너. 이미 제3세계 국가로 파견할 전문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테너가 이의를 제기하려다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어차피 형을 설득하는 일엔 시간이 적잖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고집도 알아줘야 했다. 하지만 테너의 시간은 머지않아 그를 찾아올 것이었다. 반드시. 테너가 고개를 들고 작고 초라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곧 새로운 간판이 걸리게 될 거야. KIG,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 앤드류의 대학 친구 존 하이홀트가 연구소에 10만 달러를 투자했고 나머지 자금은 앤드류가 발로 뛰어 간신히 마련했다. 고용된 대여섯 명의 직원들은 곧장 케냐, 소말리아, 그리고 수단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현지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수입은 없었다. 테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형, 대기업으로부터 계약이라도 따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하려고 회사를 차린 게 아니야, 테너. 그럼 대체 뭘 하려고 사업을 벌인 거지? 테너는 궁금했다. 크라이슬러사에서 지금 앤드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 일만 하자. 테너는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총동원해 스스로를 억제했다. 앤드류와 테너는 각자의 연구실에서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앤드류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소에 도착한 테너는 깜짝 놀랐다. 앤드류가 밤을 새워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불쑥 들어선 테너를 보자 앤드류도 깜짝 놀랐다. 새로운 나노테크놀로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야.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그 순간에도 테너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전날 밤에 만났던 귀여운 빨강머리 여인. 그녀는 바에 홀로 앉아있던 그에게 다가와 좋은 말벗이 되어주었다. 바를 나온 후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그녀가 그의 이 기술이 큰 변화를 불러올 거야.
어떤 것 같아, 테너? 갑작스러운 질문에 테너가 당혹해했다. 오, 그래, 형. 정말 잘 됐어. 앤드류가 미소 지었다. 내가 가능성을 꿰뚫어 볼 거라 알고 있었어. 테너는 그보다 자신의 비밀 실험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만약 내 실험이 성공한다면 난 세상을 움켜쥐게 되는 거야. 대학 졸업식이 끝난 후 칵테일 파티에서 테너는 등 뒤로 들려오는 상냥한 여자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웠다. 당신에 대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킹즐리 씨. 테너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내 실망스러운 반응을 애써 감춰야 했다. 목소리의 주인은 평범하게 생긴 젊은 여자였다. 강렬함이 뿜어져 나오는 갈색 눈과 빈정대는 듯한 옅은 미소만이 특별히 그의 눈에 띄었다. 테너는 상대의 외모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가 내세우는 필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대꾸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궁리했다. 난 폴린 쿠퍼예요. 친구들은 그냥 폴라라고 부르죠. 당신은 대학에서 우리 언니, 지니와 사귀었죠? 언니는 당신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지니, 키가 작았던가? 컸던가? 짙은 색머리? 금발머리? 테너가 살짝 미소 지으며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았다. 대학 시절 그가 사귀었던 여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지니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쓸만한 힌트가 되지 못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랬으니까. 당신 언니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저 서로 잘 맞지 않았을. 그녀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관둬요. 기억도 못하면서. 그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난 괜찮아요. 막 언니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테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 지니가 결혼을 했군요. 네, 그래요. 그녀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난 아직 싱글이죠. 내일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테너가 그녀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그의 기준엔 조금 부족한 듯 보였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몸매와 썩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결코 까다로운 상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테너는 모든 상대를 야구 용어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공 하나짜리였다. 그녀가 홈런을 때려내지 못한다면 그대로 아웃되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살게요. 테너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저녁 한 끼 살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물론 당신이 세계적 수준의 대식가가 아니라면 그야 내일 보면 알겠죠.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 저녁, 그들은 주택지구의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폴라는 깊게 파인 흰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레스토랑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그녀를 보며 테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여자 같다는 생각을 했다. 솔직히 그녀에게선 이국적인 공주 분위기 같은 것이 풍겼다. 테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와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리에 앉으며 그녀가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사실 내겐 언니가 없어요. 테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제 당신이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냥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테너. 친구들로부터 당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혹시 섹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는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 친구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후보로 올리기엔 용의자가 너무 많았다. 결론으로 건너뛰지 말아요. 난 당신의 수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녀에겐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당신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군요? 뭐 다른 것에도 흥미는 있지만요. 그녀가 유혹하듯 말했다. 쉽게 홈런 한 방 나오겠는데 테너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그가 그녀의 팔을 살살 쓸어내렸다. 아주 특별한 사람 같아요. 우린 오늘 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녀가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성적으로 흥분이 되나요? 달링? 그녀의 말에 테너가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다. 테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공주님. 좋아요. 그럼 당신 수첩을 꺼내서 오늘 밤에 누가 한가한지 확인해봐요. 그녀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순간 테너가 바짝 얼어붙었다. 그동안 그는 숱한 여자들을 조롱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여자에게 당해본 적은 없었다. 테너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수법을 좀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법이 얼마나 캐캐묵었는지 알아요? 테너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째서 이걸 수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쩌면 무드셀라가 그걸 발명했는지도 모르죠. 당신이 내게 말을 할 때 지금껏 그 어떤 여자에게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무드셀라, 노아의 홍수 이전의 족장으로 969살까지 산 장수인물. 테너는 애써 치미는 부하를 삼켰다. 대체 날 뭘로 보고 내가 고등학생처럼 보이나? 그녀의 오만함은 도가 지나쳤다. 스트라이크 하나, 넌 아웃이야.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5장.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 본사는 맨해튼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스트 강으로부터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약 6,000평에 달하는 대지엔 4개의 커다란 콘크리트 빌딩과 2개의 작은 연구원 아파트가 세워져 있었다. 모든 건물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자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얼 그린버그와 로버트 프레지처 형사가 주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널찍하면서도 세련되게 꾸며진 로비엔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대여섯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린버그 형사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갖가지 잡지를 흘긋 내려다 보았다. 가상현실, 핵과 방사선 테러리즘, 로봇 공학 세계. 그가 유전자 공학 뉴스를 집어들고 프레지처를 돌아보았다. 치과에 가서 이런 잡지 훑어보는 게 솔직히 질리지 않아? 프레지처가 씩 웃었다. 맞아. 두 형사가 접수원에게로 다가가 신분을 밝혔다. 테너 킹즐리 씨와 약속이 있습니다. 마침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까지 모셔드릴 직원을 불러드리죠. 그녀가 두 형사에게 KIG 배지를 건넸다. 나가실 때 돌려주세요. 그러죠. 접수원이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매력적인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테너 킹즐리 씨와 약속이 있으시대요. 네, 전 레트라 타일러라고 해요. 킹즐리 씨의 비서죠. 따라오세요. 두 형사가 그녀를 따라 길고 텅 빈 복도를 걸어 나갔다. 양쪽으로 나 있는 문들은 전부 단단히 잠겨 있었다. 테너의 사무실은 복도 맨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대기실 책상 뒤로 테너의 또 다른 비서 캐시 오도네즈가 앉아 사물을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형사님들. 들어가 보세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너의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다. 두 형사가 안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탄성을 내뱉었다. 넓은 사무실은 난해해 보이는 전자장비들로 꽉 차 있었다. 방음 벽엔 아주 얇은 텔레비전 세트가 줄지어 붙어 있었고 화면엔 세계의 여러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북적거리는 회의실, 사무실, 연구실도 보였고 은밀한 회의가 진행 중인 호텔 방도 보였다. 각 텔레비전 세트엔 오디오 시스템이 따로 달려 있었다. 볼륨은 들릴락 말락하게 낮춰져 있었지만 동시에 흘러나오는 10개도 넘는 언어가 왠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각 화면 아래에는 도시 이름이 자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밀라노, 요하네스버그, 취리히, 마드리드, 아테네. 멀리 보이는 벽에는 가죽 장정의 책들이 빽빽이 꽂힌 8층짜리 책꽂이가 우뚝 서 있었다. 테너 킨즐리는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대여섯 개의 각기 다른 색깔로 된 버튼으로 이루어진 제어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우아한 회색 맞춤 정장과 옅은 파란색 셔츠, 그리고 파란색 체크무늬 넥타이를 걸치고 있었다. 두 형사를 보자 테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와요. 안녕하십니까. 우린 네, 압니다. 얼 그린버그와 로버트 프레지처 형사님 아니십니까? 그들은 악수를 했다. 앉으세요. 두 형사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프레지처는 아직까지도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눈이 의심스럽다는 듯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로 이게 최첨단 기술이라는 거군요. 정말 테너가 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이것들은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형사님. 이 기술은 적어도 2, 3년 안엔 시장에서 구경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로 10개가 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원격 회의를 동시에 지켜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리한 우리 지사에서 보낸 정보들을 이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구분해서 기록해두는 거죠. 킹즐리 씨, 단순한 질문을 여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체 싱크탱크가 하는 일이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우린 해결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을 찾아주는 일을 하죠. 어떤 싱크탱크는 오직 한 분야에만 집중하죠. 군사나 경제나 정치 따위. 우린 국가안보, 통신, 미생물학,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을 다루죠. KIG는 독자적인 분석자이자 여러 정부를 위해 포괄적인 비평가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우리 연구원 중 85%가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65% 이상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군요. 제 형, 앤드류가 제3세계 국가들을 돕기 위해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을 설립했죠. 현재도 그곳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텔레비전 세트에서 번쩍거리는 섬광과 함께 천둥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날씨 실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테너가 살짝 인상을 썼다. 네, 우린 그걸 킹즐리의 바보짓이라 부르죠. KI, 지가 만들어낸 몇 안 되는 대형 실패작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것만큼은 제대로 풀리길 바랐는데 하지만 이젠 포기하고 덮기로 했습니다. 날씨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테너가 고개를 저었다. 오직 한정된 정도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죠. 1900년 니콜라 테슬라가 날씨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의 이온화가 전자파를 통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1958년 국방부도 구리바늘을 전리층에 떨어뜨리는 시험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10년 후 포파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정부가 라오스의 우기를 늘려 호치민 루트의 진흙량을 증가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들은 요오드 화은 핵을 사용했죠. 발생기로 요오드 화은을 구름에 뿌려 비의 씨앗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대로 반응했나요? 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반응했죠. 날씨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엘니뇨 현상이 태평양을 데우며
지구의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라니냐 현상은 태평양의 차가운 기류를 형성하죠. 두 현상이 합쳐지면 그 어떤 현실적인 기후 컨트롤 계획이라도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반구의 약 80%, 그리고 북반구의 약 60%가 대양입니다. 거기에서도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제트 기류가 폭풍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사실 아시죠?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버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가 물었다. 저희가 왜 뵙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킹즐리 씨? 테너가 잠시 그린버그를 유심히 살폈다. 분명 수사에 관한 질문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꽤 불쾌한데요.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은 싱크탱크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4명의 직원이 피살되거나 실종됐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 우리 지사가 있고 총 1,8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살해된 2명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군요. 그렇게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번 사건이 우리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직원들이 신속히 일을 해결할 거라 믿습니다. 킹즐리 씨,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6년 전 이소 아키라는 일본인 과학자가 도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엔 매들린 스미스라는 스위스인 과학자가 취리히에서 자살을 했죠. 사실 그들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닙니다. 피살된 거죠. 두 형사가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프레지처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들 모두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소아키라는 훌륭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도쿄 제1공업그룹이라는 일본의 전자회사에서 근무했죠. 전 이소를 도쿄에서 열린 국제공업 총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린 금세 친해졌죠. 전 KIG가 그에게 훨씬 나은 작업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고 그가 제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무척 기뻐했었죠. 테너는 최대한 덤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있었다. 우린 그가 합법적으로 그 회사를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스카우트에 대해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깨고 누군가에게 스카우트에 대해 말을 꺼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에 그것이 언급되었고 신문에 그 기사가 실린 다음 날 이소는 호텔방에서 싸늘히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니까요. 킹즐리 씨, 그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아니요. 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용한 수사관들을 일본으로 보내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보냈고요. 그들은 어떠한 의심스러운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소에겐 저조차 모르고 있던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가 살해되었다고 그토록 확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형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3년 전엔 매들린 스미스라는 과학자가 취리히에서 자살을 했죠. 적어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사님들이 모르시는 건 매들린 스미스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두 사건이 서로 연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테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녀가 일했던 곳이 바로 도쿄 제1공업그룹의 지사였으니까요.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단지 직장을 그만두려는 것뿐인데 어째서 그녀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만약 매들린 스미스는 그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형사님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이윤을 회사에 안겨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던 중이었죠. 그래서 도쿄 제1공업그룹은 그들 중 누구라도 우리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스위스 경찰이 스미스의 죽음을 수사하지 않았나요? 수사했었죠. 우리도 자체적으로 수사했었고요.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의혹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KIG는
세계 전역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쓸만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리죠. 감사합니다. 그때 테너의 책상에 놓인 금도금된 전화가 울어댔다. 실례합니다. 그가 책상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네. 수사는 아주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형사님들이 제 사무실에 와 계십니다. 저희에게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프레지처와 그린버그를 흘끔 돌아보았다. 그래요. 다른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킹즐리 씨, 뭔가 민감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대여섯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 있을 만큼 민감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진 않은지를 물으시는 건가요? 그린버그 형사님, 세상엔 1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중엔 우리가 풀고자 끙끙대고 있는 똑같은 문제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도 몇몇 될 거고요. 우린 원자폭탄 따위를 제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감한 프로젝트엔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앤드류 킹즐리가 손에 종이 뭉치를 쥔 채 들어왔다. 앤드류 킹즐리는 동생과 그리 닮진 않았다. 그는 동생에 비해 조금 흐리멍텅해 보였다. 가늘어져 가는 회색 머리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약간 웅크린 듯한 자세. 테너 킹즐리가 생기 넘치고 지적으로 보인다면 앤드류 킹즐리는 조금 모자란 듯 하면서 둔해 보였다. 그는 마치 문장을 조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듯 말을 더듬거렸다. 자, 여기 그 회의 있잖아. 내가 부탁했던 거. 좀 더 빨리 꺼내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형. 테너가 두 형사를 돌아보았다. 제 형 앤드류입니다. 형 그린버그와 프레지처 형사님이셔. 앤드류가 멍한 얼굴로 그들을 돌아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형, 형사님들께 형이 받은 노벨상에 대해 말씀드리지 그래? 앤드류가 테너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기력이 다한 음성으로 말했다. 오그레의 노벨상. 그가 몸을 돌리고 발을 질질 끌며 사무실을 나갔다. 테너가 한숨을 내쉬었다. 말씀드렸다시피 형은 이 회사를 설립했어요. 실로 놀라운 사람이죠. 7년 전 자신의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패로 끝난 연구에 너무 집착하다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아주 비범한 분이셨던 것 같군요. 비범한 정도가 아니었죠. 얼 그린버그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더 이상 귀한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킹즐리 씨, 또 연락드리죠. 서둘러 사건을 해결하십시다. 테너의 음성은 비장했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6장. 모든 조간신문은 똑같은 기사로 가득 차 있었다. 독일의 극심한 가뭄으로 적어도 10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수백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농작물이 못쓰게 되었다. 테너가 캐시를 불렀다. 이 기사를 반 루벤 의원 앞으로 보내요. 메모와 함께. 새로운 지구 온난화 업데이트입니다. 테너는 자신이 공주라고 생각했던 여자를 뇌리에서 지워낼 수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조롱했는지를 떠올릴 때마다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의 수법을 좀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법이 얼마나 캐캐묵었는지 알아요? 성적으로 흥분이 되나요, 달링? 그럼 당신 수첩을 꺼내서 오늘 밤에 누가 한가한지 확인해봐요.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를 다시 만나 마땅한 응보를 안겨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를 깨끗이 잊고 싶었다. 테너는 정확히 사흘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다. 공주님? 누구시죠? 그는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었다. 대체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지? 그는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혔다.
테너 킹즐리입니다. 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내가 실수를 한 것 같군. 괜히 전화를 걸었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했는데 많이 바쁠지도 모르겠군요. 그냥 없었던 일로. 오늘 저녁은 어때요? 테너는 다시 허를 찔렸다. 어쨌든 그는 한시라도 빨리 그녀에게 안갚음을 해주고 싶어 안달하고 있었다. 4시간 후 테너는 렉싱턴 대로의 동쪽에 자리한 작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폴라 쿠퍼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은근히 기뻐하는 자신이 놀랍게 느껴졌다. 그녀가 얼마나 생기발랄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잊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공주님.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마음에 들거든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는 지난번 만남에서 자신이 들려주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었다. 다시 조롱이 시작된 것이었다. 빌어먹을. 분위기를 보아하니 왠지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로맨틱한 저녁을 보낼 때면 주로 테너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곤 했었다. 하지만 공주와 있을 땐 왠지 그녀에게 주도권을 자꾸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되받아치기의 명수였다. 기지 넘치고 두뇌 회전이 빨랐으며 절대 상대에게 자신을 얕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테너가 만난 여자들은 모두 아름다웠고 수능적이었다. 하지만 테너는 생애 처음으로 뭔가가 빠진 듯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만난 여자들은 너무나 쉬운 상대들이었다. 모두들 지나치게 사근사근했다. 한마디로 성취욕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폴라는 당신에 대해 들려줘요. 테너가 묻자 그녀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버지는 거부이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난 하녀와 집사를 두고 공주처럼 자랐어요. 수영장에선 물론이고 레드클리프와 교양학교에 다닐 때도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잃고 세상을 뜨셨어요. 난 지금 정치인의 행정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할만해요? 아니요, 그는 아주 지루한 사람이에요. 난 좀 더 흥미로운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음 날 테너는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주님? 마침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너. 그녀의 음성은 많이 온화해져 있었다. 테너는 약간의 기분 좋은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요? 네, 오늘 저녁에는 날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해봐요. 파리에 있는 맥심에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만족할래요. 그녀는 다시 그의 허를 찔렀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들은 55번가에 자리한 라 코트 바스크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테너는 그녀를 연신 흘끔 쳐다보며 어째서 자신이 이토록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의아해했다. 그녀의 외모 때문은 분명 아니었다. 그보다도 그녀의 마음과 성격이 무척 현혹적이었다. 그녀는 지성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가 만나봤던 누구보다도 독자적인 사람이었다. 그들은 무수한 화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테너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연신 혀를 내둘렀다. 뭘 하며 살고 싶나요, 공주님? 그녀가 잠시 테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난 힘을 갖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우린 비슷한 점이 있군요. 지금껏 몇 명의 여자들에게 그 말을 해줬죠. 테너? 제발 그만 좀 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들과는 여자들과는 뭐요? 당신은 날 너무 힘들게 해요. 불쌍하기도 하지. 그렇게 힘들면 가서 샤워라도 하지 그래요?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봤자 우리 집에서. 그 말에 테너가 깜짝 놀랐다. 당신 집에서요? 네,
파크대로에 있는 작은 임시 숙소예요. 집까지 바래다 주겠어요? 그들은 디저트를 생략하기로 했다. 그녀가 말한 작은 임시 숙소는 아름답게 꾸며진 호화스러운 아파트였다. 테너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쾌적하고 우아한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녀와 딱 맞는 아파트였다. 신중하게 고른 그림들, 다실 테이블, 커다란 샹글리에, 이탈리아풍의 긴 의자, 그리고 치펀데일식 가구 세트. 치펀데일식, 곡선이 많고 장식적인 양식의 가구를 말함. 테너가 실내를 미처 다 둘러보지 못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침실로 들어와요. 침실의 모든 것은 흰색이었다. 가구들도 전부 흰색이었고 침대 위 천장엔 거울이 붙어 있었다. 테너가 침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멋진데요? 내가 가본 곳 중. 쉬. 폴라가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대화는 나중에 해도 돼요. 테너의 옷을 모두 벗겨낸 그녀는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그의 성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테너를 감싸주고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가 입술을 그의 귀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전이는 이걸로 충분해요. 그들은 침대에 누웠고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그가 안으로 파고들자 그녀가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가 빼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테크닉에 테너는 점점 더 흥분했다. 그녀는 연신 몸을 조금씩 틀었고 그럴 때마다 그가 느끼는 쾌감도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는 테너가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관능적인 선물을 안겨주었다. 테너는 황홀경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들은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저녁을 함께 보냈다. 공주는 특유의 유머 감각과 매력으로 틈틈이 테너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공주는 테너의 눈에 서서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앤드류가 테너에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웃음을 흘리면서 다니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여자라도 생긴 거야? 테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생각 중이야. 그녀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테너가 앤드류의 팔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밤 테너와 공주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공주님, 언젠가 다른 여자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해보라고 했었죠? 네, 달링. 지금 할게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환히 웃으며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오, 테너. 승낙해주는 건가요?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달링.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뭐든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우고 싶다고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돈이에요. 당신에게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테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거라면 문제 없어요. 나도 중요한 사업의 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공주님.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아니요. 당신 형, 앤드류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당신 형제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는 회사를 키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난 당신이 지금 내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원해요. 당신이 틀렸어요. 테너가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앤드류를 한번 만나봐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폴라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앤드류도 그녀에게 무척 호의적이었다. 사실 앤드류는 동생과 어울리는 여자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달랐다. 그녀는 품이 있었고 지적이었으며 기지가 넘쳤다. 앤드류가 동생을 흘끔 돌아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잘 골랐어 라는 뜻이었다. 킹즐리 그룹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앤드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일 말이에요. 테너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원하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을 확장할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직원을 파견하겠다는 말이죠. 그런 후에 정부 프로젝트를 맡아서 테너는 참을성이 없어요. 급할 건 없는데도 말이죠. 우선은 지금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고, 테너.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 말이야. 테너가 공주를 돌아보았다. 폴라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다음 날 테너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 공주님. 언제 데리러 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달링, 미안해요. 오늘은 좀 힘들겠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친구가 왔다기에 그를 만나려고요. 순간 테너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알았어요. 그럼 내일 밤에 내가 내일도 안 돼요. 그냥 월요일에 만나요. 그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와 주말을 보낼 계획인 모양이었다. 전화를 끊은 테너는 근심에 사로잡혔다. 월요일 밤 공주가 사과했다. 주말엔 미안했어요, 달링. 옛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서요. 순간 공주의 아름다운 아파트가 테너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그런 아파트를 마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친구예요? 미안해요.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그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무척 꺼리죠. 그를 사랑하나요? 그녀가 테너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테너, 난 당신을 사랑해요. 오직 당신만을. 그럼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가요? 네. 뭘 하든 폴라가 원하는 걸 빨리 안겨줘야겠어. 이렇게 그녀를 놓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오전 4시 58분 앤드류 킨즐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스웨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약간의 스웨덴 악센트가 느껴지는 음성이 수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축하합니다. 킹즐리 씨. 노벨위원회에서 귀하를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귀하의 나노테크놀로지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가 노벨상이라고? 통화가 끝나자 앤드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다. 몇 분 후 테너가 도착했다. 앤드류는 곧장 동생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테너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노벨상 아주 잘 됐어. 형, 정말 잘 됐어. 그것은 실로 잘된 일이었다. 이제야말로 테너의 문제가 풀릴 차례였기 때문이다. 5분 후 테너는 공주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달링? 킹즐리 그룹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요? 이젠 중대 프로젝트 의뢰가 속속 들어올 거예요. 정부와 대기업에서 말이에요. 머지않아 당신에게 세상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요. 정말 잘 됐네요, 달링.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테너, 나도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과의 결혼을 원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테너는 모처럼 만족감에 젖었다. 그가 서둘러 형의 사무실로 향했다. 형, 나 결혼할 거야. 앤드류가 고개를 들고 온화하게 말했다. 그거 잘 됐구나.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니? 오래 끌진 말아야지. 직원들을 모두 초대할 거야. 다음 날 아침 테너가 출근했을 때 앤드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단축구멍에 꽃을 한 송이 꽂고 있었다. 그거 뭐야? 앤드류가 씩 웃었다. 내 결혼식에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정말 기쁘다. 고마워, 형. 그 소식은 금세 퍼져갔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테너에게 다가와 결혼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엔 미소와 야릇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테너가 형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형, 이제 노벨상도 받았으니 모두들 우리 회사로 달려올 거야. 그리고 상금으로는 상금을 받았으니 에리트레아와 우간다로 좀 더 많은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겠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사업을 단단히 다져놔야 하잖아. 안 그래? 그냥 설립 목적대로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테너. 테너가 한동안 형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형이 차린 회사니까 형 마음대로 해. 테너는 결심을 굳힌 후 곧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주님, 사업차 워싱턴에 좀 다녀와야겠어. 한 이틀쯤 연락을 못하게 될 거야. 금발머리도 안 되고 검은 머리도 안 되고 빨강 머리도 안 돼요?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 한 사람뿐인데. 나도 당신만을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테너 킹즐리는 국방성에서 육군 참모총장 앨런 바튼 장군과 미팅을 가졌다. 제의 내용이 무척 흥미롭군요. 테스트를 위해 어디에 의뢰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마이크로 나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테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형이 얼마 전 그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린 무료로 일을 맡을 의향이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킹즐리 씨. 사실 선뜻 나서는 노벨상 수상자는 흔히 볼 수 없죠. 그는 문이 확실히 닫혀 있는지 고개를 돌려 확인했다. 이건 극비 사항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 군사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분자 나노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물질계를 개별적 원자 수준에서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죠. 지금까진 보다 작은 크기의 칩을 만들려는 노력은 혼선이라 불리는 전자 방해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전자가 제어되지 못하니까요. 만약 이번 테스트가 성공한다면 우린 새로운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테스트가 위험하지는 않겠죠? 형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장비는 우리 쪽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복과 형님을 도울 수 있는 2명의 연구원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럼 저희와 계약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너가 생각했다. 이젠 형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군.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